이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했던 법안들은 자동으로 표결을 하게 됩니다. 한국당이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또 다른 뾰족한 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표결이 진행될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일단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무제한 토론은 25일 자정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지금 국회가 움직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국회 상황은 간략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먼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어요. 네, 한중 양국 정상이 G20 정상회의 이후 6달 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네.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번이 6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오찬까지 포함하면 2시간이 넘게 긴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역시 이번 회담의 초점은 북한 문제에 맞춰져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북미 대화의 어떤 모멘텀을 다시 살리도록 한중이 함께 협력해서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일일이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북미의 대화가 멈춘 것이 한중은 물론 북한에게도 좋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한 것 같고요. 긴밀한 대화를 한 만큼 시진핑 주석에게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요청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또 관측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 딱 잘라서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네. 모든 내용이 사실은 이 관심을 가지겠다. 한중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이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냐면서 앞으로 이 북미 관계, 북미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한중이 더욱 긴밀히 협의하게 노력했다는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가 우리가 사드 배치 문제 이후에 한중 갈등이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한한령이라고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발길을 싹 끊는다거나 우리 기업들의 중국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뭔가 그걸 좀 갈등을 풀 수 있는 뭔가의 그 언급을 좀 시진핑 주석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양국의 협력관계 강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 관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잠시 서로 섭섭한 게 바로 사드 갈등 말하는 거겠죠. 딱 네.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드 관계를 이젠 뒤로 하고 양국 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자는 뜻을 밝혔고 또 내년 가까운 시일에 시진핑 주석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방한 초청 인사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 양국은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하고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고요. 네.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면서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양국의 공동된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사드 문제 한한령 자체를 사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시 주석의 입장에서 이런 양국 관계 발전을 도모하자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인 것 같고요. 동시에 시진핑 주석은 자유무역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무역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이런 자유무역을 강조함으로써 논의되고 있는 한중 FTA에도 좀 촉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한령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내린 게 아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부인해왔기 때문에 그걸 뭘 풀어준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좀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중국 정부에서 어떤 물밑에서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되고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럼 뭔가 좀 선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러면 풀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있거든요. 이미 지금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한령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네. 모든 전방위 산업 분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이겠지만 엔터 분야에서는 한류 배우들, 한국 가수나 연예인들의 중국 내 행사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내년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성사된다면 그리고 뭔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온다면 전방위적인 한한령 해제를 또 기대해 봄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게 한일 정상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아베 신조 총리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바쁜 일정 소화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진핑 주석과 만나고 오찬도 했잖아요. 저녁에는 또 리커창 총리와 40분가량 환담을 나눴어요. 이 40분가량 환담에서 환경 문제 협력, 미세먼지 문제나 또 FTA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내일은 또 두 세션에 걸쳐서 3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와중에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드디어 성사가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는 한일 정상회담 자체가 성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워낙 양국 관계가 냉각기였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그리고 또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정상 간이 만나면 근데 그런 게 안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 간에 만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G20이나 이런 국제회의를 계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먼저 말을 거는 모습도 있었고요. 네. 어느 정도 한일 관계가 냉각기를 거쳐서 좀 진정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결정적인 화해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 조치를 했거든요. 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이번 정상회담으로 모든 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이 서로 오해를 좀 풀고 대화와 진전의 의지를 정상 차원에서 보여준다면 내년도쯤에는 이 무역 갈등이나 여러 가지 역사 갈등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또 가지고 싶네요. 연말에. 근데 아베 총리는 오늘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취재진하고 만났을 때 뭐 역사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던데요. 사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과제가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 규제 조치를 원상 복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두 가지 품목이 더 남아 있어요. 포토 레지스트 말고 세 가지에 대해서 규제를 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좀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역사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일본 정부에서 인정을 또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양국 간의 긴 어떤 좀 협의의 과정들 난항의 문제들이 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무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서라도 한일 관계를 좀 풀어가면서 꾸준히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반성을 촉구하고 우리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그러한 배상을 또 촉구하는 그런 절차들이 계속해서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베 총리는 나라 간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하고 한 이후로 뭐 배상 문제는 다 끝났다고 하는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피해자들 대법원 판결한 문제 이것도 다시 번복해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분명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상징적인 의미는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마 역사 문제 자체가 이 한일 정상회담의 메인 이슈에 오르지 않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아마 상징적으로 한일 간의 어떤 관계를 좀 개선시키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위에 순차적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또 안보 문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나가면서 역사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아쉽지만 하루아침에 딱 해결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국제사회의 동조를 얻으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치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국회 상황은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상황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계속 지금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제 오늘 상황을 좀 짚어보자면 4+1 협의체에서 지난 주말 동안에 협상을 많이 진행했던 모양이에요. 선거법과 관련돼 있는 단일화를 만들었죠. 네, 선거법뿐만 아니라 검찰개혁법 수정안에 최종 합의를 했는데요. 네. 당초 이 4+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가 난항에 이를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넘길 거라고 봤는데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의당을 포함한 나머지 야당들이 양보를 많이 했어요. 네. 원래 원안에 대비해서 결국 지역구 의석 250세석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250대 50도 아니고 253대 47. 원래 국회 지역구하고 비례 의석 그대로 유지한다는 네, 거죠. 비례대표가 한 석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47석 중에서 30석에는 연동형 캡을 적용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고요. 문제의 핵심이었던 석패율제 또한 군소 야당 측에서 포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결국 이대로 시간을 끌게 되면 연내 선거제 개혁안 처리가 힘들다는 점 때문에 나머지 야당들이 많이 양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민주당도 이 정도 선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즉각적인 본회의 상정을 결정한 겁니다. 네.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법안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의견이 좁혀진 겁니까? 사실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회련 안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은희 의원 안에 보면 공수처 내부에 기소 심의위를 두도록 해서요. 네. 공수처가 기소하는 기소권을 마음대로 남발하지 못하도록 좀 견제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합의한 안을 보면 기소 심의위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네. 공수처 자체의 독립적인 기소권을 상당히 많이 보장해 주는 편이 되었다.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7명의 위원을 추천받아서 네. 이 추천위원회 6명이 동의하는 사람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2명의 후보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정하는 거예요.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한다. 그렇죠. 사실상 거의 전부가 동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동의를 받은 후보 2명이 올라가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하고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공수처장이 임명되게 되는데 국회 청문회를 거친다는 점만 빼면 보통 특검 도입할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특검 같은 경우도 누구 특검 할 때 보통 복수의 후보를 올리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복수의 후보 올릴 때부터 여야 간의 치밀한 줄다리기와 뭐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 공수처장 만약에 이제 법이 실현이 되어서 임명하게 된다면 네. 또 이 두 사람 누구를 올릴 것인가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어떤 인원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놓고도 여야 간에 만만치 않은 기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네. 7명 중에 3명은 정부 요인이에요. 뭐 대법원장 추천이나 국회의장 추천 사실상 여당 몫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4명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2명은 여당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을 야당이 추천하는데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나머지 야당목의 2명 중에 한 사람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하지만 네. 나머지 한 사람은 뭐 지금의 국회 정국이라면 바른미래당이 되겠죠. 네. 또는 연동형 비례제로 정의당의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 정의당 추천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6명이 전부 다 친여권 추천위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또 제기하고는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선거 표심에 따라 달라질 부분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법원 행정처장하고 그다음에 그 대한변협 회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추천 몫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추천 몫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야당 의원들의 추천 몫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형태로 간다. 야당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결국 추천을 못 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안전장치를 뒀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 안에 있었던 것처럼 차라리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이제 반론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국무총리 임명할 때 국회 동의 걸치는 것처럼 공수처장도 국회 동의를 얻는 게 좋겠다는 안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되어 있는 상세한 내용은 아직은 안 나온 검경 거죠? 수사권 조정안은 사실 처음부터 이견이 많았던 법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마 패스트트랙 원안 가까이 조정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었던 경찰의 1차 수사권 종결 등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합의가 마련됐는지 아직은 상세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4+1 협의체에서 오늘 합의한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그 속도가 확 빨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본회의까지 열리게 된 것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그랬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네. 결국 본회의가 열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처리된 법안이 뭐죠? 국회 예산 부수 법안이나 이런 건가요? 지금 선거법을 저는 우선 상정했다고 뉴스를 접했는데요. 원래라면 회기 결정, 그다음에 예산 부수법안 25개 안건, 선거법, 공수처, 형사소송법, 뭐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서로 상정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부수법안에 대해서 법안 통과가 이루어졌는지는 미지수이고요. 네. 선거법 우선 상정이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선 선거법 개정안을 문희상 의장이 전격적으로 먼저 상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사이에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네. 원래 선거법은 27번째 안건이었어요. 네. 예산 부수법안 2건만 먼저 처리해버렸고요. 문희상 네. 의장이. 그리고 네. 전격적으로 27번째 안건이었던 선거법을 먼저 올려버린 겁니다. 선거법이 통과되어야 나머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할 이유가 사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문희상 의장이 빠른 통과를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근데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이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을 수 있다고 봤던 것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이라는 전략에 민주당이 부담을 느꼈을 때 4+1 협의가 좀 난항을 맞이하게 됐을 때 막을 수 있겠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만 네. 어찌되었든 4+ 합의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회기 결정 같은 경우는 문희상 의장이 예전부터 필리버스터 불가함을 밝혔었고 네. 임시회의를 이렇게 쪼개기로 열어버리면 25일 자정에 끝나고 선거법 그러면 다음 임시국회 27일에 열리거나 28일에 열리면 무조건 표결해야 됩니다. 네. 물리적으로는 현재로서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뭐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 위에 단상 있는 데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황교안 대표는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고 있었다면서요? 네, 황교안 대표 또 원내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네. 본회의장 들어가기 좀 어려움이 있죠. 근데 바깥에서 원래 그 농성을 하고 있었잖아요. 로텐도어에서 나를 농성을 밟고 했죠. 가라 이렇게 얘기를 네. 했었는데 오늘도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던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뭐 결기를 계속 보여주면서 장애 투쟁 등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막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혹시 있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변수가 참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네. 애초에 한국당 전략 같은 경우는 예산을 수정안을 계속 쪼개기로 올리겠다. 그럼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문희상 의장이 예산 부속법안 2개만 처리하고 바로 선거법 상정하는 바람에 수정안 지금 마련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네. 여러모로 문희상 의장에게 계속 항의를 하고 아마 장애투쟁 등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는 25일 임시회의가 끝나고 다음 임시회의가 열리면 선거법 표결을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공수처법이나 검찰 개혁 관련되는 법안을 상정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고 또 쪼개기로 임시회의가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 자동 상정돼서 공수처법 관련한 법안들이 통과되고 이 순서를 계속 밟게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선거법 표결하잖아요. 네. 아마 쟁점 법안 중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겠죠. 임시국회가 아마 2, 3일 내에 끝날 겁니다. 끝나고 다시 열었을 때 공수처도 표결하겠죠. 그다음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임시국회 문 닫고 2, 3일 있다가 다시 열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표결이 들어가고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작되겠죠. 이런 식으로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과 4+1 협의체의 전략이 현재로서는 유효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군요. 네, 시기를 그러나 대략 선거법 가늠해보면. 자체만 놓고 보면 연말에 네.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투쟁력이 급속도로 떨어질 테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합의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대치 국면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히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든가 정세균 총리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런 부분들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는데요.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채택 불발로 인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안 열려도 그리고 청문 보고서가 동의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장관은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데 문제는 국무총리 임명이거든요. 과반 의원이 출석해야 되고요. 네. 출석 의원의 과반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한국당과 범보수 진영을 따져보게 되면 과반 미달이기는 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결이 될 거라는 그런 관측이 높긴 합니다만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서마저도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진행하게 된다면 2020년 예산안 합의가 없었죠. 어쨌든 패스트트랙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무총리 임명까지 1월 16일 이전에 합의 없이 진행되어 버린다면 20대 국회에 뭐 누가 잘했고 못했고 떠나서 상당한 오명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걱정이 되네요. 지금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증인 채택 문제로 지금 또 서로 간에 지금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고 뭐 반대하고 그래서 한 명도 지금 채택이 안 된 상황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이거 언제 열릴지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기는 하다고 하는데 그때 열릴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정치권의 어떤 변화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좀 너무 극우화돼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정치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틈에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또 있고 또 친이계와 비박계 보수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재하 시민단체가 출범을 해서 또 다시 정치 세력화를 좀 꾀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른바 국민통합연대가 23일 오늘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네. 분열과 갈등으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면서 보수 통합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날 창립대회에 홍준표 전 대표, 또 이재호 상임 고문, 주호영, 권성동, 김성태, 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비박계, 친이계로 분류된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또 송복 연세대 명예고수, 눈에 띄는 사람으로는 권영빈 전 중앙일보 사장, 이문열 작가 등도 보였는데 네. 문제는 이 창립준비위원장에 이어 중앙집행위원장을 이재호 상임 고문이 맡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참여한 인사들의 몇몇만 보면 네.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비박계 모임이거든요. 근데 이재호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강은 목사님 집회에도 같이 서고 이 광장에서는 굉장히 또 강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네. 말이에요. 최근 네. 들어서 부쩍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전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의 성격을 뭐라고 딱 규정해야 될지 저도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근데 국민통합연대가 보수통합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정당과 정당이 통합할 때는요. 네. 서로 간의 기싸움, 또 자리싸움 때문에 마찰이 많이 일어나요. 네. 윤활유 역할을 결국 시민단체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굵직한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통합 논의가 있을 때 항상 주요한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을 해왔어요. 국민통합연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구심점을 잡아줄 수 있는 시민단체가 출범한 것 자체가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의 속도가 빨라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보수 통합이 빨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의 각자 도생이 지금 더 활발해지는 거 있는 겁니까? 선거제가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관건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된다면 정당 득표를 노리는 이 정당, 보수 정당들이 통합하지 않고 끝까지 남을 가능성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보수당은 이미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틈에 만약에 국민통합연대가 생겨나고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에서 지금 50% 물갈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인사들이 나가게 된다거나 이럴 때는 뭔가 지형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한국당이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비례한국당, 이른바 위성정당인데요. 한국당에서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나 또는 이 국민통합연대의 보수 인사들이 그 비례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치 지형이 정말 다양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경험해보는 선거제 앞에서 아직까지 전망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연초를 지나면서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뚜렷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통합 논의든 또는 각자 도생 논의든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통합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뭐 독서를 날렸다고요? 사실 단체의 취지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보수 통합을 하자고 만든 단체인데 전직 대표가 현 대표에게 독서를 하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에서 지도자들 험지 출마하라고 말하는 게 영 마뜩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험지에서 싸우다가 단순히 국회의원 한석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온 건데 왜 자꾸 뭐라 하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에게 먼저 험지로 출마해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뭘 따르지 본인은 아직까지 행보를 정하지 않으면서 왜 남에게만 자꾸 험지 출마를 강요하느냐고 직격탄을 또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동안에 험하게 지금 굉장히 고생하면서 정치를 해왔는데 황교안 대표는 꽃길만 걸어온 거 아니냐. 꽃길 걸어온 사람이 먼저 험지에 나가서 본을 보여라 뭐 이런 얘기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좀 갈등의 소지가 좀 있겠네요.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홍준표 전 대표 동대문에서 의정생활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보면 본인은 나름대로 이 정치 경력이 있는데 이제 당에서 자꾸 자기를 좀 핍박하는 것이 대선 주자로서 견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보수 통합이라는 큰 취지에 동의한다면 이런 이야기 물밑에서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결국은 청구했어요. 네,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여러 입시 의혹이나 사모펀드 의혹은 중앙지검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은 동부지검 담당입니다.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건 동부지검이고요. 조국 전 장관이 가족과 관련해서는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네. 동부지검 소환조사에서는 2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성실하게 본인의 입장을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쨌든 조사 속도를 좀 빨리 가게 하는데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네.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 인멸의 우려 등 때문에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요? 지난 9월에 조국 전 장관 집 압수수색했을 때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 또 마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 중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이거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겁니까?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본인은 정무적 감각 예나 지금이나 참 없다 했는데 네.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 측근에게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또 압수수색하는 게 네. 대통령을 향한 배려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인 것인지 정무적 감각이 있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정무까지가 없어서 이러는 것인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까마귀 2번 날았는데 배가 2번 떨어진 건 분명하죠.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밑보인 사람을 끝까지 파괴시키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 좀 신중한 입장인데 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권력기관끼리 충돌하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자백을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더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조국 전 장관 그 이전에 한창 장관 임명되고 또 임명된 다음에 나왔던 여러 의혹들 있잖아요. 그럼 왜 기소 안 하는 겁니까?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상황인데요. 예. 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장관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어서 네. 조사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게 중앙지검 입장 같은데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론을 검찰이 좀 빨리 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넉 달이나 됐는데 그거 결론 안 내리고 갑자기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니까 그 전에 그러면 그 수사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것도 역시 법원 판단으로 가겠죠. 정경심 조국 장관이 이제 부인의 뭐 지금 공소장 변경 문제 가지고도 검찰하고 법원이 막 서로 간에 지금 서로 알력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요? 갈등이 좀 있었는데 네. 조국 장관과 관련돼 있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법조인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던데요. 네.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케이스와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안의 디테일이 좀 다를 뿐더러 우병우 민정수석도 영장 3번 청구해서 3번 만에 발부가 됐거든요. 그때는 살아있는 권력이기도 했어요. 처음 2번은 또 기각이 네. 됐었고 따라서 조국 전 장관 또 이번에는 전 수석대의 일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저도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이렇게 비리 첩보 제보자로 알려진 김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근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언론 주장에도 반박을 했더라고요. 네, 사실 그리고 검찰에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본인이 12월 15일에 송철호 현 시장과 단둘이 통화한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다면서 네. 그 녹취록을 들려줬는데 양자 간에 통화하는데 감청이나 도청을 하지 않고선 어떻게 이 녹취록을 확보했는지 모르겠다면서요. 검찰이 물어보니까 검찰이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더라고요. 뭐 확실하게 영장을 받아서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좀 얼버무렸다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의 공식 입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제3자의 제보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위 논란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 같고 지금 업무 수첩의 진위 여부를 두고도 송병기 부시장은 네. 단순히 그때그때 생각나는 이야기 쓴 것이고 네. 따라서 오류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검찰은 업무 수첩에 적힌 여러 내용들이 실제로 다 실행이 됐다. 예를 들면 산재 모병원 예타 취소나 다른 뭐 단독 공천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있다는 입장이라서요. 이 업무 수첩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향후 법원의 어떤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 수첩에 대해서 언론들이 많이 보도하고 있던데 이거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추측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병기 부시장이 피의사실 공표임을 주장하면서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명확해질 때까지 보도도 조금 신중해도 나쁠 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였습니다. 제 이름을 얘기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외국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내는 소송인 투자자 국가 소송인 ISD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패소했습니다. 이른바 대우 일렉트로닉스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이란 가전업체 대주주에게 무려 730억 원을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기호 변호사를 연결해서 ISD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한국 정부와 이란
다야니 간 ISD 소송은 또 뭔지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환 앵커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 그냥 처음부터 불러주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ISD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개념도 좀 복잡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ISD가 뭔지부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외국인 투자자가 가지는 국제재판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능하면 이 영문 이름을 잘 쓰고 싶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이 이제 이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수익을 내고 우리 법에 따라서 영업을 하면서 어떤 분쟁이 생기면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사법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네. 일부 가령 제대로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한 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외국인들을 이제 국제 중재로 가져가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특권을 주자는 그런 규범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요. 네. 이 제도가 상당히 악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FTA를 맺거나 이게 지금 한미 FTA 조항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그렇죠. 그동안에 독소 조항이라고 많이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인데. 그렇죠. 지금 네. 엘리엇이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네. 이 국제 특권을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우 일렉트로닉스 사건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뭐길래 지금 우리 정부가 여기에서 패소했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 소송의 내용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대우 일렉트로닉스가 IMF 후에 네. 이제 부실화되면서 그것을 이란계 기업 엔테캅이라고 하는 이란의 가전 제품 기업이 이제 인수를 한 것이죠. 론스타 사건하고 처음은 발단은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로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란계 자본이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주주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했고 네. 그 돈을 투자하는 이제 계약을 먼저 체결을 했지요. 네. 계약을 하면서 내 계약금을 납입을 했고요. 네. 근데 문제는 론스타와는 달리 이 이란계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에서 미국의 책임도 우리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싱가포르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 싱가포르의 법인을 통해서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대주주 지분을 취득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서 이 거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제품을 많이 사가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라든지 이런 데서 네. 이 거래에 어떤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을 이 싱가포르 법인이 정말로 이 거액을 투자할 그런 자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그런 확약서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면서 이제 대우의 채권단이 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계약금을 몰취한 사건에서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 다야니라고 하는 가문에서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다음에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일단은 되돌려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당시에 이제 대우 그 일렉트로닉스 채권단과 그리고 이제 그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캠코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이제 계약을 해제하면서 그때 명분이 이 싱가포르 법인이 과연 투자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그게 내용이 부실했다는 것이다. 즉
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책임이 이란 측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제 이란 측에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법원은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라고 이미 한번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법원에서는 이미 채권단한테 채권단 손을 들어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법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이런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고유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과 달리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 중재 특권을 이용해서 우리 대법원 판결과 다른 그런 권리를 가져가는 거.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최종적인 어떤 권위가 훼손되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동시에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좀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제 2011년 4월에 계약 해제와 계약금 몰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 당시의 상황들, 당시에 그 계약 해제가 정당했느냐, 그리고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느냐,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2015년에 이란계 자본이 이 국제중재 특권을 이용해서 제소를 한 것인데 네. 근본적인 문제는 2011년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인가요? 그 시기에 이 사건 처리가 잘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네. 지금 상황에서 이 재판 절차가 잘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지난 20일 영국 고등법원이 우리 정부에 대한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재 판정문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바로 그 점이 제가 꼭 제기하고 싶은 문제인데요. 애초에 2018년 6월, 작년 6월에 우리 정부가 지금과 같이 똑같은 그런 중재 판정 패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는 중재 판정문을 공개를 하자. 네. 그래서 무엇이 문제였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아주 부당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같이 검토하자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당시에는 취소 소송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소 소송에서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 중재 판정문의 내용이 미리 공개되는 게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먼저 공개를 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하자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취소 소송도 패소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라도 공개를 해서 미국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당시에 2011년에 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몰치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 당시에 일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떠한 대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인지, 이를테면 지금 이 760억 원이라는 돈도 만약에 그때 지나치게 우리 2011년에 부당하게 한 것이라면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권을 그때 계약금 몰치를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정부가 구상권 행사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판정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 청취자 4640님께서 10여 년 전 미국과 FTA에 반대할 때 송기호 변호사가 우려하던 일이 드디어 일어났군요. 걱정입니다. 이렇게 ISD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가 더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론스타가 한 5조 원 그렇죠. 넘는 엘리엇
또 한 1조 원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RSD 제도가 지금 유지가 될 경우에 연이어 계속 이렇게 패소 판정이 나게 될 경우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론스타나 엘리엇이나 저는 이제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 그런 점에서 중재 판정부에 직접 변론하겠다는 신청도 했습니다만, 네. 이제 ISD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혁하고 바꿔나갈 것인가는 별도로 현재 지금 우리가 제도 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좀 대응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지금 ISD 제도가 FTA를 맺으면서 자꾸 거기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요, 이런 문제들이 이 ISD 제도 자체가 지나치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자에게 공정한 것뿐만 아니라 이 국민 경제에 대한 어떤 공정성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세안 정상회담에 가서 서명한 RCEP이라고 하는 네. 좀 미안합니다. 자꾸 이렇게 영어만 나옵니다만 그 아시아 경제 협정이라고 하는 그 RCEP에서는 이 제도를 거부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서 체결된 USMCA라고 하는 FTA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흐름은 이 제도의 어떤 모순을 인식하고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개혁해 나갈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FTA 맺었을 때 ISD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이번 기회에 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구 광주교도소에서 신원미상의 유해 수십 구가 발견됐습니다. 5.18 희생자들 혹은 행방불명자들의 유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5.18 기념재단의 조진태 상임이사를 연결해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 자리가 광주교도소 자리가요. 이게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그 그러니까 행방불명된 당시 그 5.18 희생자들이 안매장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됐던 곳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습니다. 광주교도소는 그 5.18 관련해서 많은 또 이야기 사건을 담고 있는 곳인데요. 네. 5월 21일 이후로 이제 3공수여단이 교도소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었고, 네. 그 무렵에 이제 군 기록에 따르면 27, 8명의 희생자가 있었던 걸로 좀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네. 말하자면 그 당시 그 공수부대의 그 총격 등에 의해서 시민들이 희생당한 곳이고, 그 중에 가매장 또는 안매장했다가 12명의 시신을 5월 그 상황이 끝난 뒤에 네. 개장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 그런 이제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 시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뭐 가로 세로 높이에서 막 1.3m 정도라고 하던데 거기에 40여 구의 시신이 정상적인 시신이라면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더 이제 의혹이 있는 거고요. 네. 덧붙이자면 그 유골 중에서 두개골에 이제 구멍이 나 있는 유골. 예,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발견이 됐고, 그것은 아무래도 두개골에 구멍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 정밀감식에 의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린이로 추정되는 유골이 또 나왔단 말이죠. 교도소 그 무용고 수용자 공동묘지인데 그곳에서 어린이 유골이 나왔다? 이거 좀 상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역시 이제 보면 5.18 때 희생당한 사람들 중에서 그 초등학생들도 여러 명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현재 5.18 묘지에도 그 신원이 파악이 안 된 시신은 있으나 연고가 파악이 안 된 신원이 파악이 안 된 그 시신 중에서 이 8살로 추정이 되는 시신도 지금 현재 안장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5.18 당시에 지금 나이 어린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많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예. 또 그 희생된 어린이들 중에서 여전히 실종 상태로 놓여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강한 이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답답하고 쓸쓸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정호화 씨가 한 말입니다. 2년 전 옛 광주교도소에 대한 대대적인 유골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자 혹시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짐과 상처를 얻었다고 합니다. 답답하고 쓸쓸하다. 집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게 아닐까 마음 졸이며 살았던 40년 세월. 아버지의 유골만이라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80년 5월 광주에서 사라졌다고 신고된 인원은 대략 450여 명.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행불자만 84명. 정 씨처럼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리고 있을 행불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번에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유골을 두고 5.18 희생자일 가능성이 높다. 너무 큰 기대를 심어주는 것은 아닌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지금으로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합동조사반은 DNA 정밀 검사 등을 거치는데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는군요. 기다리는 가족들 입장에선 그 기간이 얼마나 초조한 시간이 될지 그들이 다시는 답답하고 쓸쓸한 마음을 느끼지 않기를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청취자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2746님, ISD 패소 뉴스. 참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국회에서는 뭔 난리랍니까?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이 국가 간 소송 제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국회는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1062님, 국회 소식은 참 답답합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해주셨습니다. 유튜브로 아이디 김송학 님께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눈치를 살펴서 좋은 법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의원들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점점점 해주셨습니다. 참 정치는 이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신디 로퍼의 True Colors 들으시고요.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But I see your true colors shining through. I see your true colors, and that's why I love you. So don't be afraid to let them show your true colors. True colors are beautiful like a rainbow. Show me a smile then. Don't be unhappy. Can you remember when I last saw you laugh? If this world makes you crazy and you take it all you can, then you call me up because you know I'll be there and I'll see your true colors shining through. I'll see your true colors, and that's why I love you. So don't be afraid to let us show your true colors.
KBS 58분 날씨. 올 겨울은 기온이 높아 눈 대신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모레도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서 오후에 비가 시작돼 글피, 영동과 충청도 남부지방에 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보다 높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대기 상태가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과 성탄절인 모레 수도권과 충청권, 대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